네, FOMC가 지나갔습니다. 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이었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죠. 제로금리는 종료가 됐습니다. 일자리는 늘었고 실업률은 줄었고 그런데 물가는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 연준은 이것을 잡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죠. 5월 양적 긴축을 시사했으나 사실 시장에서는 계획이 나왔다라는 것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그 발언으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분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께서는 연준의 이 FOMC 과정 그리고 각 발언들 어떻게 보고 해석하셨는지 그 평가가 너무 궁금해요. 네, 우선은 금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망대로 25bp 인상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부합을 했지만 조금 매파적인 면모가 보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연준의 면모가 확인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2월 달 점도표 대비해서 보다 매파적으로 변한 점도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큰 폭의 물가의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QT 시점도 조금 앞당겨진 상태인 거죠. 그만큼 지금 연준에서 주력하고 있는 것은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인 것이고 결국엔 기승전 물가 안정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과 같은 상황 특히 지정 리스크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연준이 물가에 대한 안정 필요성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상방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강조를 했던 점은 지금 봤을 때 연준은 앞으로 정책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의 정상화, 예를 들면 금리 인상이라든지 QT라든지 이러한 정상화 속도를 보다 빠르게 가져갈 거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가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장 초반에서는 조금 증시가 좀 부진하다가 오히려 이제 FOMC 결과 나오고 급락을 했죠. 근데 또 이제 기자회견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급반등하면서 오히려 상승하면서 끝났는데 일단 FOMC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증시 상승 요인은 크게 세 가지였다라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FOMC라는 불확실성의 해소가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연준은 경기가 견조하다, 경기가 강하다. 리세션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등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점이 확인이 됐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긴축 정책에 대한 결정은 이제 아직 뭐 해놓은 건 아니다. 미래의 네. 결정은 아직 안 해놨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만에 하나 뭔가 리스크, 그러니까 특히 지정학 리스크가 전개되면서 경기가 좀 부진한 흐름 또는 뭔가 지표상으로 부진한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은 연준의 정책 자체가 조금 속도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조금은 살아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FOMC 측면에서는 이 세 가지 때문에 증시가 조금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왜 논의될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네. 러시아 간 조금 회담, 협상이 조금은 진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증시 측면에서는 상승하면서 끝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전의 점도표와 오늘의 점도표가 약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번 연준 회의에서 정말 연준 인사들은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연결해 갔을 때 5월 회의에선 과연 어떤 기조가 흘러나올 것인지 양적 긴축 시사도 있었으니까 좀 예상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점도표만 보시면은 극명하게 나타났죠. 매파적인 연준이 확인이 됐는데 네.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연내 3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시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나온 점도표는 거의 7차례, 예를 들면 25bp 인상을 했을 때 7차례 인상을 한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내년에도 3번 정도, 최소 3번 정도로 인상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 전망보다는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연준의 고민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가 더 중요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 ECB, 유로존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러한 리스크를 물가의 상방 리스크로 판단을 했고 물가 전망치도 크게 상향 조정을 하면서 ECB도 정책을 빠르게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 것처럼 연준도 비슷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고민했던 것들은 과연 지정 리스크가 향후에 미국 경기 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결론은 물가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다라고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 금리 인상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 더 나아가서 물가 전망치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시장과의 소통의 의지는 여지는 계속해서 남겨뒀다라는 것도 하나의 힘이 돼준 것 같아요. 그럼 5월 FOMC 빅스텝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지 사실 지금 1.9% 정도 연말 예상을 해본다면
남아있는 거 다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간다. 이게 좀 제일 우세한 전망이긴 하거든요. 만약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에는 남은 회의에서 모두 인상을 해야지 점도표에서 시사하는 그 횟수의 금리 인상일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여전히 50bp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이번 달 초에 월 초에 파월 의장이 의회 반기 보고에 나섰었죠. 근데 여기서 3월 FOMC 이후에 회의 또는 여러 회의에서 25bp 인상 그러니까 이상의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제는 물가 경로가 지금 연준이 전망하는 것을 상회하거나 이러한 전망이 조금 수치 측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면은 사실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3월달 FOMC는 무난하게 25bp 인상을 해가지고 끝냈지만 향후에 5월 더 나아가서 6월 같은 경우는 50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5월이 될지 6월이 될지에 대한 시기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들 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향후에 나올 발언들을 통해서 좀 가늠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5월 달 같은 경우에 또 QT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또 이게 높아졌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파월 의장이 이르면 5월 달에 QT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만약에 5월 달에 QT가 시작이 된다면 정말 금리 같은 경우도 조금은 빠르게 정상화를 해 나가면서 QT를 시작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 가능성 50bp 가능성이 뭐 높다라고 평가는 아직은 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남아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진 남겨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또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크게 시장의 발목을 잡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 같은데요. 분명한 건 방향이라는 겁니다. 일단 올라갈 것이고 그 속도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가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조금 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며 무게를 둬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우선은 뭐 미국하고 한국하고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특히 뭐 연준의 정책 전환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국내 먼저 말씀드리면은 국내 한국은행 역시도 뭐 매번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발맞춰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연초부터 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3%대 후반대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해서 이러한 높은 상승률이 지속이 된다면은 한국은행 역시도 물가 안정 측면 더 나아가서 금융 불균형 이 누적되는 거에 대한 완화 필요성, 더 나아가서 연준의 정책에 발맞춰서 금리를 인상한다라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연내 인상이 추가적으로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는 따라서 빠르게 올라갈 수 있겠죠. 사실 금리가 이제 특히 장기물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뭐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보시면 뭐 기술주가 약세가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뭔가 기술주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업종을 저는 솔직히 보기보다는 금리 인상 초반 또는 금리 인상 한 중반 넘어가기 한 전쯤에는 사실상 금융주 쪽이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고 뭐 이거는 제가 채권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한 뭐 투자 전략은 아닐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모두 다 금융주에서 조금은 더 기회를 보자일까요? 은행 뭐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사실 금리 인상기 하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확 꺾인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조금 있었는데 연구원님께서는 뭐 성장주 단에 대한 영향도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일단은 근데 계속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물론 연준이나 한국은행이나 뭐 올해 국내외 경제를 바라봤을 때 미국은 견조하다라는 뷰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덜 조금 강한 조금 성장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한국은행에서 올해 전망을 했을 때 주장을 하는 것들이 민간 소비, 내수 측면에 강한 회복을 원래는 전망을 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끝나면은 뭔가 펜트업 소비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이것들이 내수 소비를 회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뭔가 정상화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정말 소비를 많이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면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이제 연말만 놓고 보면은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기 좀 어렵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한 성장을 저는 오히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주요 변수로 여겨졌었던 FOMC 끝나고 그 내용들에 대해 좀 정리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해 기조도 좀 파악을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에 조금 잘 전략으로 녹여서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귀한 답변 주셨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양지수 모두 다 2%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탄력도 유지되면서 두루두루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에서 다양한 온기를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각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